완도의 한 어촌 마을에서 서울로 올라온 72세. 어부가 겪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만 살아온 한 아버지가 아들을 믿고 모든 것을 정리했지만 예상치 못한 배신을 당해 거리로 내몰렸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완도 앞바다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72세의 장도윤은 30년 넘게 타던 고깃배 희망호의 엔진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쉬셔야죠. 어젯밤 아들 장영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울에서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44살 아들은 요즘 부쩍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안부를 묻더니 나중엔 아예 본론부터 꺼내더라고요. 아버지 나이에 무슨 배를 타세요? 위험하기만 하고. 우리 집으로 오시면 손주들도 좋아할 거예요. 장도윤은 밧줄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지난달엔 그물을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했고 그저께는 파도에 밀려 넘어질 뻔했거든요. 하지만 바다 말고는 아는 게 없는 자신이 서울에 가서 뭘 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여보, 영우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는 늘 아들 편을 들었죠. 그때도 지금도 장도윤은 가족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영우였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결정하셨어요? 영우야. 아버지, 저도 이제 40이 넘었잖아요. 아버지가 혼자 바다에서 고생하시는 걸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도 요즘 힘들어서 아버지 도움이 필요해요. 영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장도윤은 아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도움을 원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바다에서만 살아온 자신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아버지 집이랑 배 다 정리하시고 오세요. 요즘 완도 부동산 값도 많이 올랐다던데 그 돈이면 서울에서도 충분히 여유롭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장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과 배를 팔라는 얘기였어요. 그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우야, 아버지가 서울에 가서 뭘 할 수 있겠니?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기다리고 있고 소연이도 아버지 오시길 바라고 있어요. 며느리 이소연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에 장도윤은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동안 명절에만 보던 며느리였지만 언제나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래, 알겠다. 아버지가 정리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장도윤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도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틀 후 장도윤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앉아 있었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과 희망호를 한꺼번에 매물로 내놓은 거죠. 부동산 중개사는 의외로 좋은 가격을 불러줬습니다. 어르신, 요즘 완도 바닷가 쪽 집들이 인기가 좋아요. 펜션 하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배도 상태가 좋아 보이고요. 합쳐서 2억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2억 5천만 원. 장도윤에게는 평생 모은 재산이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들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함께 뭔가를 해볼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죠. 좋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장도윤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했어요. 일주일 후 장도윤은 큰 여행 가방 2개와 작은 보따리 하나를 챙겨 완도를 떠났습니다. 여행 가방에는 평생 입던 옷가지들과 아내의 유품 몇 점이 들어 있었고, 보따리에는 바다에서 쓰던 칼과 그물 바늘 같은 도구들이 담겨 있었어요. 언젠가는 다시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기차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장도윤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비록 바다 일밖에 모르지만 평생의 경험과 성실함으로 아들의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장도윤은 몰랐어요. 자신이 서울에서 맡게 될 현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서울역에 도착한 장도윤은 사람들의 발걸음에 압도되었습니다. 완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인파였어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며 약속 장소로 향하는데 벌써부터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멀리서 영우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옆에는 며느리 이소연과 손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장도윤은 반가운 마음에 걸음을 재촉했죠.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짐이 많네요. 영우가 가방을 받아들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어딘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11살 손자 민준이와 9살 손녀 서연이가 달려왔어요. 장도윤은 아이들을 껴안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년에 몇 번밖에 보지 못했던 손주들이 이렇게 반겨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버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소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장도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묘한 어색함이 있었어요. 특히 장도윤이 들고 온 보따리를 보며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영훈의 집으로 가는 길 장도윤은 서울의 풍경에 감탄했어요. 높은 빌딩들과 복잡한 도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동차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은 좀 좁아요. 그래도 방 하나는 마련해뒀으니까 불편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영우가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장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도의 너른 집에 비하면 좁을 수도 있겠지만 가족과 함께 사는 거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20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올려다보니 목이 아플 정도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장도윤은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영우가 현관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이 나타났어요. 완도 집보다는 작았지만 도시의 집치고는 꽤 넓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방은 이쪽이에요. 이소연이 안내한 방은 작은 서재였어요. 책상과 책장이 있던 자리를 치우고 간단한 침대를 놓아뒀더라고요. 창문 너머로는 다른 아파트들이 빼곡히 보였습니다. 고마워라, 소연아. 이 정도면 충분해. 장도윤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여행 가방에서 옷가지들을 꺼내는데 바다 냄새가 옷에 밴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소연이 코를 살짝 찡그리는 걸 봤어요. 아버님 혹시 옷들 좀 빨아야 할 것 같은데요. 바다 냄새가 많이 나네요. 아, 그래? 미안해. 바다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장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익숙한 냄새였는데 도시 사람들에게는 불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빨래는 제가 할게요. 그런데 이 보따리는 뭐예요? 이소연이 장도윤이 가져온 보따리를 가리켰어요. 안에서는 낚시 바늘과 칼, 그물 같은 도구들이 삐죽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아, 이건 바다에서 쓰던 도구들이야. 혹시 몰라서 가져왔어. 도구요? 아버님, 이런 건 여기서 쓸 일이 없을 텐데. 보관하기도 위험하고요.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고. 이소연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거부감이 섞여 있었어요. 장도윤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도구들이 여기서는 그저 위험한 쓰레기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이소연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에는 도시에서 사온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장도윤에게는 어딘가 밍밍한 맛이었어요.
짠맛에 익숙한 바다 사람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완도에서는 뭐하고 사셨어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기를 잡았단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말이야. 우와, 진짜요? 상어도 잡았어요? 상어는 한 번도 못 잡아봤구나. 아이들이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니 장도윤의 마음이 조금 밝아졌어요. 하지만 이소연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내일부터는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영우야, 내가 사업한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도울 일은 없을까? 아, 그게요. 저희는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데 좀 전문적인 일이라서. 영우가 말끝을 흐렸어요. 장도윤은 아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오히려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날 밤 장도윤은 좁은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완도에서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였는데 여기서는 자동차 소리와 에어컨 실외기 소음만 들렸어요. 벽 너머로는 영우 부부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야? 그게 아직 정확히 정하지 못했어. 일단은 옷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야. 그리고 그 이상한 도구들도. 소연아, 목소리 좀 낮춰. 아버지가 들을 수도 있어. 장도윤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어요. 며느리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이 집의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장도윤은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소연이 일어나서는 또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아버님, 청소기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너무 세게 밀면 바닥이 긁혀요. 아, 미안해. 내가 몰라서. 그리고 설거지도. 아이들 그릇은 따로 써야 해요. 위생상. 장도윤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뭘 해도 잘못된 것 같았어요. 바다에서는 그 누구보다 능숙했던 자신이 여기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무능한 늙은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영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장도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이었어요. 이틀 동안 짐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야 아들에게 필요한 아버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사실은 사업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코로나 이후로 식당들이 많이 문을 닫아서 주물량이 급격히 줄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좋은 기회가 하나 생겼어요. 영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납품 제안이 들어왔는데 초기 투자금이 좀 필요해요. 성공하면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드는데? 1억 원 정도면 아버지가 완도에서 정리하신 돈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장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2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원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사업이 잘 되면 자신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 줄 수 있어. 그런데 영우야, 아버지도 그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 아, 물론이죠. 아버지께서 투자해 주시면 당연히 함께 하셔야죠. 바다에서 생선을 다루던 경험도 있으시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영우의 대답에 장도윤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서울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장도윤은 영우와 함께 은행에 갔어요. 완도에서 받은 돈을 이체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통장 잔고에서 1억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니 마음이 조금 아팠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 뿌듯했어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이 돈으로 꼭 성공해서 아버지께 보답하겠습니다. 영우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장도윤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영우야, 우리 이제 진짜 사업 파트너네. 아버지도 열심히 할 테니까 걱정 마라. 하지만 그 후로 영우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돈을 받기 전에는 장도윤에게 사업 얘기를 자주 했는데 이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며 말을 흐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장도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도우려 했지만 이소연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특히 장도윤이 바다에서 가져온 보따리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아버님, 이 도구들 정말 치우셔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가 어제 칼을 만지려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 다른 곳에 보관하면 되지 않을까? 베란다에 둘 수도 없어요. 녹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예 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소연의 말에 장도윤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 도구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거든요. 하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처리할게. 그날 오후 장도윤은 무거운 마음으로 보따리를 들고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 수거함 앞에 섰어요. 30년 넘게 함께한 칼과 그물바늘, 낚시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이제 안녕. 보따리를 비우고 돌아오는 길 장도윤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바다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우가 퇴근하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장도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잠시 다른 곳에서 지내실 수 있을까요? 뭔 소리야, 영우야? 사실은 그 투자 건이 좀 복잡해져서 당분간 집에서 중요한 사람들과 회의를 해야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면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장도윤은 아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업 파트너라고 했는데 왜 회의에서 빠져야 하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우야, 아버지도 투자자인데 왜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니? 아, 그게 아직 아버지께서 참여하실 단계가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영우의 대답은 핑계 같았어요. 하지만 장도윤은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지내라는 거야? 일단 며칠만. 근처 모텔에서 지내시면 안 될까요? 비용은 제가 드릴게요. 모텔. 장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자신을 집에서 내쫓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영우야, 아버지가 그렇게 방해가 되니?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솔직히 말해봐. 영우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때 이소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사실은 저희도 힘들어요. 집이 좁기도 하고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 써야 하고, 그리고 아버님께서 적응하시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소연의 말은 직설적이었어요. 더 이상 장도윤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소연아, 아버님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어려워요. 아버님 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친구들을 집에 못 데려오겠다고 하고 이웃들도 뭐라고 할까봐. 장도윤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알겠어. 내가 나갈게. 아버지. 됐어, 영우야. 아버지가 이해해. 장도윤은 다시 여행 가방을 쌌어요. 이번에는 올 때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도구들도 버렸고 옷까지도 많이 줄었거든요. 짐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민준이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가는 거야. 곧 돌아올게. 하지만 장도윤 자신도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아니, 정말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영우가 준 10만 원을 손에 쥔 채 장도윤은 아파트 단지를 나섰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완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장도윤에게는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모텔을 찾아 헤매던 장도윤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속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투자금을 받자마자 집에서 내쫓는 것이 정상적인 일은 아니었거든요. 10만 원으로는 모텔에서 며칠밖에 지낼 수 없었어요. 장도윤은 하루 3만 원짜리 싸구려 모텔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좁은 방에서 혼자 끼니를 때우며 영우에게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들은 연락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일이 좀 복잡해서. 가끔 오는 문자 메시지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모텔비까지 떨어지자 장도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남은 돈으로는 하루도 더 머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짐을 들고 거리로 나서야 했어요. 어디로 가지? 장도윤은 막막했습니다. 서울에는 아들 외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하룻밤을 보낼까 생각해봤지만 경비원들이 쫓아낼 게 뻔했어요. 걸으면서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바다 냄새였어요. 냄새를 따라 걷다 보니 큰 수산시장이 나타났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이었어요. 이런 곳이 있었구나.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완도에서 맡던 그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어요. 싱싱한 생선들과 조개, 굴들이 가득한 수조들을 보니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자신이 낯선 존재가 아닌 것 같았어요. 해가 지고 시장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장도윤은 시장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상인들이 버린 스티로폼 박스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어요. 다른 노숙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장도윤은 큰 스티로폼 박스를 펼쳐서 바닥에 깔았어요. 여행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워보니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내 신세구나. 72년 살면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들을 믿고 모든 걸 정리해서 서울에 왔는데 결국 거리에서 잠을 자게 되다니. 첫날 밤은 정말 힘들었어요. 바닥이 너무 딱딱해서 뒤척이기만 했고 추위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시장 상인들이 출근하는 소리에 금방 깼어요.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젊은 상인이 장도윤을 깨웠어요. 죄송합니다. 하룻밤만. 아,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추우실 텐데 안에 들어와서 좀 쉬세요. 친절한 상인의 배려로 장도윤은 가게 한쪽 구석에서 몸을 녹일 수 있었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도 얻어 마셨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나면서 장도윤은 시장 뒷골목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낮에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의 일손을 돕고 밤에는 스티로폼 박스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떤 상인들은 장도윤이 바다 일을 오래 했다는 걸 알고 생선 구별하는 일을 맡기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영우에 대한 실망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어요. 사흘째 되는 날 마침내 장도윤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우야, 아버지야. 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영우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했어요. 영우야, 아버지가 지금 어디서 지내는지 알아? 모텔에서 지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모텔비가 떨어져서 나왔어. 지금 시장 뒷골목에서 자고 있다. 뭐요? 시장에서요? 영우가 놀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 정말 바빠서 며칠만 더 기다려주시면. 영우야, 솔직히 말해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니? 그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영우의 대답을 듣는 순간 장도윤은 모든 걸 깨달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영우야, 내가 준 돈은 어떻게 됐니? 그건 투자에 다 들어갔어요. 그럼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영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장도윤은 더 이상 물어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알겠어.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장도윤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평생 모은 돈도 집도 배도 모두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몸뚱이 하나뿐이었어요. 그날 밤 장도윤은 굴껍질이 버려진 곳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굴껍질 냄새가 완도의 바다를 떠올리게 했어요. 그때가 그립고 후회스러웠습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눈물이 그칠 줄 모르고 흘러내렸어요. 72년 살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르신? 누군가 장도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혹시 장도윤 어르신 맞으신가요? 네. 누구세요? 저는 배지호라고 합니다.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배지호. 장도윤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떠오르지 않았어요. 죄송한데 잘 기억이. 15년 전에 완도 앞바다에서 물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 어르신이 구해주셨거든요. 장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폭풍우 치던 날 작은 배가 뒤집혀서 바다에 빠진 어린 소년을 구해준 적이 있었어요. 아, 그때 그 꼬마가. 맞아요. 저예요. 배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어르신이 저 구해주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이 왜 여기서? 장도윤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기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배지호는 이미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일단 저와 함께 가시죠. 제가 이 근처에서 작은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어떻게? 어르신, 제발요.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이신데 이렇게 두고 볼 수 없어요. 배지호의 간청에 장도윤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호야, 고마운데. 나는 이미 아들한테도 짐이 된 사람이야. 너한테까지 폐를 끼칠 수는 없어. 어르신, 폐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한테는 기회예요. 배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사실 제가 혼자 가게를 운영하느라 힘들었거든요. 특히 바다 요리는 아직 서툴러서 어르신 같은 분의 도움이 절실해요. 장도윤은 배지호의 진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지호야, 나는 이제 빈털털이야. 너한테 도움이 될 게 없어. 어르신,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 말이에요. 배지호가 장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배지호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시장 한편에 자리한 작은 가게였어요. 바다마을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실제로는 고작 테이블 5개가 전부인 소규모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도윤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어요. 어르신, 여기가 제 가게예요. 좁긴 하지만 뒤쪽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지내실 수 있어요. 배지호가 안내한 방은 3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온돌방이었고 깨끗한 이불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차가운 바닥에서 잤던 장도윤에게는 천국 같았어요. 지호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나는 공짜로 얻어먹고 살 수는 없어. 뭔가 일을 해야 해. 물론이죠, 어르신. 사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요. 배지호는 주방으로 장도윤을 안내했어요. 작지만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된 주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설픈 부분들이 눈에 띄었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바다 요리에 대해서는 초보예요. 요리 학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해산물 손질이나 비린내 제거 같은 건 아직도 어려워해요. 장도윤이 주방을 둘러보니 문제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생선을 손질하는 칼도 제대로 된 게 없었고 해산물 보관 방법도 엉성했습니다. 지호야, 이 굴들 봐라. 이렇게 보관하면 금방 상해버려.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굴은 온도가 중요해. 너무 차갑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따뜻해도 안 돼. 그리고 물기 관리도. 장도윤은 자연스럽게 굴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배지호는 신기한 듯 지켜봤어요. 우와, 정말 다르네요. 어르신이 만지시니까 굴들이 더 싱싱해 보여요. 이런 건 경험이야. 30년 넘게 바다에서 살면서 터득한 거지. 그날부터 장도윤은 배지호의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재료 손질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요리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이 생선 어떻게 구워야 비린내가 안 날까요?
우선 소금에 1시간 정도 절여놔. 그 다음에 생강즙을 발라주고. 장도윤이 알려주는 방법들은 요리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실전 노하우였어요. 배지호는 열심히 메모하며 따라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가게의 음식 맛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특히 해산물 요리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손님들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오늘 굴국밥 맛이 다르네요. 더 시원하고 깔끔한 것 같은데. 아, 저희 새로 모신 어르신이 계셔서 그래요. 배지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장도윤은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웠던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저녁 장도윤은 배지호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지호야,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싶어. 왜요, 어르신? 나는 아들한테도 버림받은 사람이야. 너한테도 언젠가는 짐이 될 거야. 배지호는 장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어르신, 저에게는 짐이 아니라 스승이에요. 어르신 덕분에 제 가게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르신, 제가 15년 전에 바다에 빠졌을 때를 기억해요. 그때 어르신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어르신을 구해드릴 차례라고 생각해요. 배지호의 말에 장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들에게서 느끼지 못한 따뜻함을 이 젊은이에게서 느꼈습니다. 고마워, 지호야.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장도윤은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바로 굴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완도에서 유명한 굴전을 서울 사람들 입맛에 맞게 개발해보고 싶었거든요. 지호야, 오늘은 특별한 걸 만들어 볼까? 뭔데요, 어르신? 굴전이야. 하지만 그냥 굴전이 아니라 내가 특별히 개발한 굴전. 장도윤은 신선한 굴을 골라내기 시작했어요. 크기와 모양, 색깔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최고의 굴만 선별했습니다. 어르신, 굴을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 당연하지. 굴은 껍질이 단단하고 살이 통통해야 해. 그리고 색깔이 너무 뿌옇지 않아야 하고. 굴을 손질하는 장도윤의 손놀림은 예술 같았어요. 배지호는 감탄하며 지켜봤습니다. 이제 반죽을 만들어야 해. 보통은 밀가루만 쓰는데 나는 여기에 비법이 있어. 장도윤은 밀가루에 조금의 찹쌀가루를 섞었어요. 그리고 달걀과 함께 특별한 비율로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찹쌀가루를 넣으면 더 쫄깃해져. 그리고 이 정도 농도가 딱 좋아.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올린 다음 굴을 하나씩 올려놨어요. 그 위에 다시 반죽을 살짝 덮어서 뒤집었습니다. 불 조절이 중요해. 너무 센 불에서 하면 겉만 타고 속은 안 익어.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배지호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와, 냄새만 맡아도 맛있을 것 같아요. 몇 분 후 황금빛 굴전이 완성되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 보였습니다. 자, 맛봐봐. 배지호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이런 굴전은 처음 먹어봐요. 그치? 비법은 굴의 신선도와 반죽 비율, 그리고 불 조절이야.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면 누구나 맛있게 만들 수 있어. 그날 저녁 처음으로 장도윤표 굴전이 손님들에게 나갔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굴전 정말 맛있는데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내일도 이거 있나요? 손님들의 호응에 배지호는 신이 났어요. 장도윤도 오랜만에 뿌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르신, 내일부터 굴전을 정식 메뉴로 올릴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재료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해. 굴전은 굴이 생명이거든. 그날 밤 장도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자신의 솜씨로 만든 굴전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상처는 여전했지만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장도윤의 굴전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어요. 바다마을에는 굴전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늘어났고 배지호는 하루하루가 바쁘고 즐거웠습니다.
장도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만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르신, 오늘도 굴전 재료 떨어져 가요. 내일 아침에 시장에서 굴 좀 더 사와야겠어요. 그래, 내가 같이 가서 고를게. 굴은 직접 보고 사야 해. 다음 날 아침 장도윤과 배지호는 함께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향했어요. 장도윤은 이제 시장 상인들과도 친해져서 더 좋은 가격에 신선한 굴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도윤 아저씨, 오늘도 굴 사러 왔네요. 어제 들어온 굴이 정말 좋아요. 그래, 한번 봅시다. 장도윤이 굴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을 때였어요.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 사람 봐. 정말 여기서 장사하고 있네. 돌아보니 며느리 이소연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 장도윤을 몰래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아? 장도윤이 놀라서 부르자 이소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세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나는 일을 좀 도와주고 있어. 장도윤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기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소연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아버님이 여기서 일하신다고요? 정말이에요? 그래, 배지호라는 친구가 음식점을 하는데. 음식점이요? 설마 이런 데서 장사하시는 건 아니죠? 이소연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장도윤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소연아, 나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버님 일이니까요. 이소연은 그렇게 말하며 핸드폰으로 장도윤을 다시 한번 촬영했어요. 이번에는 대놓고 찍었습니다. 소연아, 뭐 하는 거야? 아, 그냥. 영우한테 아버님 안전하시다고 보여드리려고요. 하지만 이소연의 표정에서는 다른 의도가 읽혔어요. 장도윤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영우는 어떻게 지내니? 사업은 잘 되고 있고. 그게 좀 어려워요. 아버님이 투자해 주신 돈도. 이소연은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서 장도윤은 나쁜 소식을 직감했습니다. 혹시 사업이 잘못됐니? 자세한 건 영우가 직접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잘 모르고요. 이소연은 성의 없는 대답을 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런데 가면서도 계속 핸드폰으로 장도윤을 촬영하는 게 보였습니다. 어르신, 아까 그 여자가 누구예요? 뭔가 이상하던데. 배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내 며느리야.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날 오후 장도윤의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어요.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봐봐. 누가 올린 거야? 이 사람 우리 시장에서 본 적 있는데? 도윤 아저씨 아니야? 상인들이 핸드폰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장도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다가갔습니다. 뭔 일이에요? 아저씨, 이거. 아저씨 맞죠? 상인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이었는데 장도윤이 시장에서 굴을 고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 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집 나가더니 시장에서 노점하고 계시네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 이런 일을 하시게 되다니. 마음이 아프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겉으로는 동정하는 것처럼 썼지만 실제로는 장도윤을 조롱하는 글이었어요. 댓글들을 보니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어르신이 불쌍하시네요.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버리다니. 며느리가 진짜 나쁜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중에는 이소연을 옹호하는 댓글들도 있었어요. 며느리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려운데. 노인분도 자립하시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장도윤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온라인에 퍼져 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그때 배지호가 나타났어요. 상황을 파악한 배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르신을 이용해서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호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어르신, 이건 명백한 모독이에요.
배지호가 분노했지만 장도윤은 오히려 슬펐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이용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댓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어르신이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은데요. 존경스럽습니다. 나이가 저렇게 되어도 일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게 더 이상해요. 어르신 가게 어디예요? 가서 응원하고 싶어요. 이런 어르신이야말로 진짜 멋진 분이시네요. 급기야는 이소연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참 뻔뻔하네요. 부모님 내쫓아놓고 이런 글을 올리다니. 이거 완전히 갑질 아닌가요? 어르신 혼자 힘들게 사시는데 가족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다마을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온라인에서 장도윤의 이야기를 본 사람들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어제 영상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굴전 하나 주세요. 어르신이 직접 만드신 거죠?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어른이시네요.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이소연이 조롱하려고 올린 영상이 오히려 장도윤에게는 최고의 홍보가 된 셈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대박이에요. 오늘 하루 매출이 평소의 3배예요. 배지호가 신나서 말했어요. 하지만 장도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은 여전히 아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해준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시장 상인 조합장이 바다마을을 찾아왔어요. 도윤 씨, 수고 많으세요. 오늘 온라인에서 난리더라고요. 조합장님 죄송합니다. 괜한 소동을 일으켜서. 아니에요, 아니야. 오히려 우리 시장 홍보가 됐어요. 덕분에 다른 가게들도 손님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조합장은 장도윤에게 제안을 했어요. 도윤 씨, 혹시 우리 시장에서 정식으로 점포를 하나 운영해 보실 생각 없어요? 조합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거든요. 장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정식 점포라니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었습니다. 조합장의 제안 이후 일주일 동안 장도윤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식 점포를 운영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거든요. 배지호는 적극적으로 찬성했지만 장도윤 자신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요? 온라인에서 이렇게 유명해지신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지호야, 나는 이제 70이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늙었어.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어르신만큼 바다 요리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와중에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영우였습니다. 아버지. 영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무겁고 절망적인 톤이었습니다. 영우야, 무슨 일이니?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뭔 소리야?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아버지가 투자해 주신 돈도 모두 날렸습니다. 장도윤은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이 실패했다는 사실보다는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더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전화한 거니? 아버지,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소연이가 아이들 데리고 나갔어요. 뭐? 아버지 영상 때문에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소연이 회사에서 징계받았거든요. 남편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조롱한 게 문제가 됐대요. 장도윤은 며느리의 회사에서까지 문제가 된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소연이가 저한테 화를 내면서 모든 게 아버지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영우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어요. 아버지, 저 이제 정말 혼자가 됐어요. 사업도 망하고 가족도 잃었어요. 집도 곧 나가야 할 것 같고요. 장도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지만 그래도 피부치는 피부치였습니다. 영우야,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니? 아버지, 혹시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장도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영우야, 미안하지만 그건 안 돼. 아버지, 너는 아버지를 이용했어. 돈만 받으면 끝인 줄 알았겠지만 그게 아니야. 장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영우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 새로운 시작이요? 응, 나는 이제 장사를 해.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영우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 그럼 정말 저를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용서야 할 수 있어. 하지만 다시 함께 할 수는 없어. 너는 내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장도윤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을 거절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이틀 후 영우가 직접 시장을 찾아왔어요. 며칠 사이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아서 초라해 보였어요. 아버지, 영우가 바다마을 앞에서 장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꽃다발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우야, 여기 왜 왔니?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제가 바뀔게요. 영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시장 한복판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우야, 일어나. 창피하게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영우야. 그때 배지호가 나타났어요. 상황을 파악한 배지호는 영우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어르신한테 더 상처만 줄 뿐이야.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어르신과 함께 일하는 배지호입니다. 아저씨가 어르신한테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알아요? 영우와 배지호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장도윤은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그만해. 영우야, 지호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지? 일단 일어나서 얘기하자. 영우가 일어서자 장도윤은 그를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배지호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영우야, 솔직히 말해. 너 정말 반성하고 있니? 네, 아버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동안 연락도 안 했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니? 영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아버지의 안부가 궁금해서 온 게 아니라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자 아버지를 찾은 것이었거든요. 영우야,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나는 내가 성공했을 때만 필요한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 너는 내가 도움이 될 때만 찾아오고 짐이 되면 버렸어. 이제 와서 다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찾아오는 거야. 장도윤의 말에 영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지적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아버지를 소중히 모실게요. 영우야, 말은 쉬워. 하지만 나는 이미 믿음을 잃었어. 그때 영우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44살 어른이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혼자예요.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어요.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영우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장도윤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아무리 미워도 아들은 아들이었습니다. 영우야, 아버지,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발. 장도윤은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아들을 다시 받아주고 싶은 마음과 또다시 배신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영우야, 내가 너를 다시 믿는다면 정말 변할 수 있겠니? 네, 아버지. 무엇이든 하겠어요. 그럼 조건이 있어. 영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와 함께 일해. 하지만 내가 사장이야. 너는 직원이고. 영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버지 밑에서 일한다는 게 자존심의 상처였거든요. 그리고 월급도 최저임금이야. 다른 대우는 기대하지 마. 아버지, 싫으면 그냥 가.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영우는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영우는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장도윤은 아직 아들을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진짜 변했는지 지켜봐야 했거든요. 영우가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점차 일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도윤은 여전히 아들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영우야, 설거지할 때 찬물로 하면 안 돼. 기름기가 안 빠져.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영우는 불만 한 번 표시하지 않고 아버지의 지시를 따랐어요. 예전 같으면 그까짓 설거지 정도야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호야, 영우 어떻게 보여? 배지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배지호는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진심인지 확신이 안 서요. 나도 그래. 그래서 더 지켜봐야겠어. 그런데 어느 날 영우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가게에 손님이 몰려서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한 손님이 클레임을 걸어온 거예요. 야, 이 굴전에서 껍질 나왔는데? 이게 뭐야? 손님이 목소리를 높이며 따졌어요. 장도윤이 급하게 나가려고 했는데 영우가 먼저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굴 손질을 잘못한 것 같네요. 영우가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사실 굴 손질은 장도윤이 한 것이었는데 영우가 책임을 진 거였습니다. 아니야, 영우야. 내가. 장도윤이 나서려고 했지만 영우가 눈으로 말렸어요. 손님,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식사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야지. 장사 제대로 해야지. 손님이 가고 나서 장도윤이 영우에게 물었어요. 영우야, 왜 내가 책임졌니? 굴 손질은 내가 한 건데. 아버지, 저도 확인했어야 했는데 못했잖아요. 그리고 손님한테는 우리가 한 팀이니까 누구 잘못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우의 대답을 듣고 장도윤은 조금 놀랐어요. 예전에 영우라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일주일 후 조합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윤 씨, 시장 입구 쪽에 좋은 자리가 하나 나왔어요. 임대료도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고요. 조합장님, 아직 확신이 안 서요. 제가 정말 혼자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지호 씨도 있고 아들분도 있고. 조합장이 영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 조합장님. 저는 그냥 아버지 일을 돕는 거예요. 파트너는 아니고요. 영우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자신도 동업자라고 우겼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함께 하면 더 좋죠. 어떠세요, 도윤 씨? 한번 보러 가실래요? 장도윤은 고민 끝에 자리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시장 입구에 위치한 10평 남짓한 공간이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여기라면 손님들이 찾아오기 쉽겠네요. 배지호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어르신, 저는 찬성이에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요? 영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어요. 다만, 영우가 말을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아버지 혼자 결정하시기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업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영우의 말에는 예전처럼 자신이 주도하겠다는 뜻이 없었어요. 순수하게 아버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장도윤은 오래 고민했어요.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배지호의 가게에서 계속 일할 것인지. 지호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독립하면 너한테 손해 아니니? 어르신, 저도 언젠가는 독립해야죠. 어르신 덕분에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굴전 레시피는 어르신이 가져가세요. 그게 맞아요. 저는 다른 메뉴로 승부할게요. 배지호의 배려 깊은 말에 장도윤은 감동했어요. 이 젊은이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장도윤은 결정을 내렸어요. 조합장님 하겠습니다.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가게 이름은 제가 짓고 싶어요. 물론이죠. 어떤 이름으로 하실 건가요? 장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장선장의 바다밥상. 어떤가요? 좋네요. 바다와 관련된 음식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가게 이름에 선장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응. 나는 평생 배를 몰았어. 이제는 가게를 모는 선장이 되는 거야. 영우는 아버지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아버지가 새로운 인생의 배를 몰고 나가겠다는 의미였거든요. 한 달 후 장 선장의 바다밥상이 문을 열었어요. 오픈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온라인에서 유명해진 장도윤의 굴전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창업하시다니. 굴전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손님들의 칭찬에 장도윤은 뿌듯했어요. 하지만 가장 뿌듯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문 들어왔어요. 네, 지금 갑니다. 영우가 홀에서 주문을 받고 장도윤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모습. 아버지와 아들이 한 팀이 되어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숨 돌릴 때 장도윤은 가게 앞에 걸린 간판을 바라봤어요. 장 선장의 바다밥상이라고 적힌 파란색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뭘 그렇게 보세요? 내 이름이 적힌 간판을 보니까 감회가 새로워. 아버지가 사장님이시니까 당연하죠. 영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자신도 공동사장이라고 우겼을 텐데 이제는 아버지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배지호가 축하 화환을 들고 나타났어요. 어르신 개업 축하드려요. 지호야 고마워. 너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어르신이 잘하셔서예요. 저는 그냥 기회를 드린 것뿐이에요. 세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장도윤, 영우, 배지호. 각자 다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를 통해 치유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면서 장도윤은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내 인생, 내가 항해하는 거야. 영우가 그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 그럼 저는 어떤 역할이에요? 장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너는 항해사야. 선장을 도와주는 항해사요? 응. 선장 혼자서는 배를 제대로 몰 수 없어. 좋은 항해사가 있어야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거든. 영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다시 받아주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아버지, 제가 정말 좋은 항해사가 될게요. 그래, 함께 바다를 건너자. 그날 밤 장도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72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과는 다르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였습니다. 며칠 후 이소연이 아이들과 함께 가게를 찾아왔어요. 영우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중이었는데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해서 온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와 서연이가 달려와서 장도윤을 안았어요. 할아버지, 가게가 정말 멋져요. 할아버지가 요리하는 거 보고 싶어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장도윤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소연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이소연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어요. 하지만 장도윤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야. 이제는 아이들만 생각하자. 그렇게 해서 장도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장 선장의 바다밥상은 날이 갈수록 손님이 늘어났고 영우도 점차 진짜 아들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도윤은 가게 앞에서 바다를 그리워하며 서 있었어요. 서울에는 바다가 없었지만 가게 안에서 나는 바다 냄새로 고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가끔 완도가 그리우세요? 영우가 옆에 서서 물었어요. 그렇지. 하지만 이제는 여기가 내 바다야. 장도윤이 가게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내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걸 보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와 비슷한 기분이야.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거니까.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런 용기를 내시다니. 영우야,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지. 부자는 그렇게 서서 자신들이 만든 가게를 바라봤어요. 장 선장의 바다밥상이라는 간판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장도윤은 마침내 자신만의 바다를 찾았어요. 완도의 진짜 바다는 아니었지만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그는 다시 한번 선장이 되었어요. 72년의 인생에서 가장 늦은 출발이었지만 가장 의미 있는 항해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